안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형사범죄에서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서 범죄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친고죄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처음에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강요받거나 혹은 합의를 해준 이후에 2차 피해를 당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서 비판하는 의견도 많은데 오늘은 이 노동사건에서의 반의사불벌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반의사불벌죄란 어떤 개념인가요? 반의사불벌죄, 그러니까 한자를 풀어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벌할 수 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혐의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 수사기관이 얼마든지 수사도 할 수 있고 뭐 기소도 다 가능한데 어느 순간에 피해자가 저 사람을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딱 표시하는 순간 모든 절차는 다 종결되고 그게 만약에 공판 절차에서 그런 의사가 표시가 됐다면 공소기각으로 재판을 끝내야 됩니다. 뭐 이런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고죄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런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친고죄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서 고소하는 경우와 같이 수사기관에 처벌 의사를 표시를 하면 그때 수사가 가능하고 이후에 공소제기도 가능한 것인데 뭐 흔한 예로 모욕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성범죄 관련돼서 뭐 강간이라든지 강제추행 이런 경우에도 친고죄로 규정해 놓는 경우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거진 다 폐지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일단 피해자의 고소나 이런 조치가 없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또 공소제기도 얼마든지 가능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표시를 하는 순간 모든 절차는 종결되게 되는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일단 형법에서는 반의사불벌죄로 폭행이나 또 명예훼손 이런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과거에는 스토킹 처벌법에서 일반적인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 반의사불벌죄로 규정을 하고 있다가 올해 들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노동사건의 경우에 반의사불벌죄 어디서 규정하고 있나요? 노동사건에도 여러 가지 규정에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 세세한 규정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대략적인 취지는 퇴직금이나 임금 그리고 각종 수당 이런 거 같이 주로 임금에 대한 대가, 금품과 관련된 규정을 대부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체불 임금 체불의 경우에 체불에게 다가와 상관없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장의 규모나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의 수에 따라서 규정에 차등을 많이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반의사불벌죄, 특히 금품과 관련된 반의사불벌죄 이 형벌 규정은 그런 구분 없이 어느 사업장이나 적용되게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사실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어느 약정에 따라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먼저 떠오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로계약서 상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얼마를 지급한다. 딱 규정을 해놓고 다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또는 일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건 사용자가 아예 일정 금액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그게 명확하거든요. 다툼의 여지가 없죠. 얼마를 지급을 덜 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민사소송을 제기해봤자 그 사용자는 임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형사처벌을 원하는 고소나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 정도의 근로를 제공했고 사용자는 일정 금품을 다 지급을 했는데 어느 마찰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의 임금을 좀 더 지급해 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사용자는 나는 내가 줄 걸 다 준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 내가 어느 정도의 임금을 더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어느 정도의 임금을 더 줘야 되는지에 대한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서로 요건을 좀 다퉈보고 거기서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진정이나 형사 고소를 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가 있죠. 그러면 임금체불로 인해서 형사 고소를 했는데 사용자 측에서 합의 제의를 하면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달라, 작성해서 제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 입장에선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물론 주의할 점이 있죠. 근로자는 이제 사용자가 내가 밀린 임금을 다 지급할 테니까 고소 또는 진정했던 거 취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금방이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제 지급하지는 않고 얼른 합의서부터 받아서 제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되고 근로자분께서는 내 통장에 실제 체불된 임금이 정확히 지급이 됐는지를 명확히 확인하시고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추후에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나는 그래도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까지 받아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추후에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다고 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사 그런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과 지급받은 임금의 차이가 있으면 얼마든지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사전에 그런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무효이고 당연히 얼마든지 사후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사용자 입장에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데 사실 그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는 경우에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잖아요. 자금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 처벌불원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지만 효력이 있을까요? 처벌불원서는 수사기관에도 제출할 수 있지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리 늦어도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재판부에 제출이 되어야만 소송법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1심 재판 이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벌불원서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이 되어야 공소기각으로 모든 사건이 끝 이렇게 종결이 되는 건데 그럼 1심 판결이 지난 후에 항소심이나 이런 경우에 제출이 되면 아무 의미 없는 거냐? 아무 의미가 없지는 않겠죠. 당연히 피해자인 근로자분들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지만 약간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양형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도 처음부터 근로자분들께서 그 사용자가 워낙 잘해줬기 때문에 사용자를 꼭 처벌을 하려고 진정을 넣었던 건 아니고 일단 진정을 넣어서 체불금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이런 걸 청구하거나 또 민사소송으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 여차여차 이런 이유 때문에 진정을 넣었는데 다만 언제고 그게 임금이 지급되든 안 되든 사용자가 처벌되는 것을 처음부터 원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진행되는 도중에 어떤 경위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진정서에 모든 금품이 지급이 되면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이런 문구가 기재가 된 거예요. 근데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모든 금품이 지불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1심 판결에서 그 사용자에게 유죄의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실제 징역형이 선고가 됐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사용자께서 항소를 했고 그 항소심에서 근로자분들에게 모든 금품이 지급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처벌불원서 또 합의서가 제출된 것을 가지고 공소기각으로 끝낼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이런저런 사정을 다 참작을 해서 징역형을 선고를 하되 다만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선고로 사건이 마무리가 됐었죠. 이렇듯 양형에서 아주 확실한 좋은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가 있으니까 설사 1심 판결 선고 전에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제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항소심 진행 도중에 얼마든지 작성해서 제출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노동사건에서의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노동사건, 이렇게 임금체불 사건에서는 미지급된 임금을 전부 받는 것이 또 온전한 피해 회복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타의 다른 범죄에서의 반의사 불벌죄랑은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처벌불원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 근로자분들께서 유의할 점, 그리고 또 반대로 사용자분들께서 유의할 점, 이걸 잘 염두에 두셨다가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진정이나 고소 사건에 연루가 되셨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시면 좋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